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0K 초반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 매도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단기 보유자들의 투매와 그리고 강제 디레버리징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까지 핵심적인 구조는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 신호와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차분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시황에 조금씩 변화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 아직까지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월요일 시황에서는 오피셜 클럽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주간 스포일러를 함께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간 스포일러에서 지난주에 주목해야 되는 변화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 한번 공유를 드려볼 텐데요. 지난주에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시장이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언론 매체에서도 공포스러운 기사, 즉 퍼드 기사를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냅니다. 그 중에서는 루미스법 폐지라고 하는 과장된 루머도 있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인들의 세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포기했다. 루미스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과장된 퍼드가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 추가 매집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계획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즉 루미스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 프레임 제한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받아들여진 법안을 갖다가 완전히 폐기한다는 식으로 공포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빗선발 유령 코인 논란이었는데요. 다들 어떤 사건인지 많이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로 보상을 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단위를 갖다가 BTC로 제공을 하면서 인당 2천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무려 62만 BTC가 잘못 지급이 됐는데요. 일부 사용자들이 시장가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가격이 마이너스 17% 정도 급락했다가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빗썸이 이 구간에서 패닉셀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25에서 130 BTC 정도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실수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인 운영 오류입니다. 거래소 운영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금융위의 제재를 통해서 많은 확인들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지급량이 실제 보유량인 즉 비싼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4.2만 BTC보다도 더 많이 초과해서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유령 코인이다. 즉 블록체인이 엉터리다. 이런 식의 워딩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삼성증권 사태와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하지 않고 혹은 또 악의적으로 이런 보도를 내보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중앙화 거래소, 즉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거래소는 여러 지갑들, 다중 지갑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거래소를 그냥 크게 하나의 지갑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될 때 그리고 이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출금될 때 블록체인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 내에서는 아무리 많이 거래가 일어나든 지급이 일어나든 블록체인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래소에서 많은 물량이 매도가 됐지만 다른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즉 거래소 내부에서는 장부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매도하고 B라는 사람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장부상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는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서는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2000BTC로 지급을 해서 62만 BTC가 잘못 지급이 되더라도 이 빗선 거래소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하던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고 블록체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많은 매도세가 나왔을 경우에도 4.2BTC 이상 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령 코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증권과도 사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 사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잘못 발행한 유령 자산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빗썸 사태는 블록체인 생성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장부 오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문제가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의 구조적 한계와 내부 통제 실패를 드러낸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중앙화 거래소의 이 안전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제재를 통해서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하도록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번 주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한 일정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 물가,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화, 수, 금을 모두 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 수요일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물가 추이까지 확인하면은 한 주의 중요한 흐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에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셧다운이 해소가 됐는데 국토안보부 예산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료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 케빈 워시가 상원 청문회,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이 원래는 이번 주에 진행을 할 것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상원은행위에서 파월 연준 의장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인준을 막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의원도 주도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케빈 워시가 인준이 되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경제 지표를,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국토안보부 예산 만료 시점에 예산이 통과가 될지 그 여부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고용과 물가가 균형적으로 잘 발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는 잡히면서 고용도 일정 부분은 압박을 받지만 또 너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 균형들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 관련된 두려움들, 즉 퍼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 창립자가 보란 듯이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오렌지 점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남겼습니다. 즉 지난주에도 저가에 비트코인을 더 추매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물량으로 추매를 했는지 시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비트마인 관련해서도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비트마인이 단기적으로 천문학적인, 즉 10조가 넘어서는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를 본인들이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치를 71%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마인 역시 단기 매수가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물량을 축적해 온 것이고 그리고 많은 물량들을 스테이킹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 의지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번 급락과 관련해서 특정 국가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도를 했다. 특정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물량이 나온 것이다. 혹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크게 하락시킨 요인은 레버리지 청산과 이후에 동반된 패닉셀링 물량입니다. 즉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동안에 레버리지 청산 규모 한번 살펴보시면은 40억 달러, 한화로는 약 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가 제거된다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시장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현물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강하게 반등세로 전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패닉셀링 물량들이 나오는 추이들을 봤을 때 어떤 주체들이 많이 물량을 매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오늘 장표로는 공유드리지 않지만 단기 보유자 물량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평소에는 300개에서 350개 내외의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다면은 이 구간 동안에는 1000BTC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도 2월 6일 하루 동안에만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즉 항복성 매도가 포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 보유자들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살펴봤을 때는 일단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SOPR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기준으로 장기 보유자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됐다는 의미인데요. 그럼에도 구조 붕괴 신호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은 손실 구간이지만 더 오래 보유한 이 장기 투자자들은 63.6K 부근을 기준으로 해서 바이더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 평균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보유자로 자동으로 편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의 대규모 항복보다는 시장이 충격을 시간을 두고서 흡수하는 과정, 즉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 시장의 단기 충격과 변동성은 주로 단기 보유자들에 의해서 촉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장기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구조적인 안정축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의 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재축적 흐름이 유지된다면은 시장은 중기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규 고래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규 고래들이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가파르게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실현 시가총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변동성과 별개로 스마트머니가 축적을 한다는 것은 중기적인 지지 구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구조적으로 이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다는, 즉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온트인 지표 마지막으로 채굴 난이도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채굴 난이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였고 이 정도로 많이 내려간 것은 2021년에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을 때 그때 이후로는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채굴 경쟁이 완화가 되고 채굴자 매도 압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중요한 채굴 업체 기준 채굴 평균 단가가 67K 정도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지난주 동안에는 그 가격대를 하방 이탈했다가 현재 채굴 단가를 소폭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급격한 항복 가능성이 낮아졌고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도 이제 제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인 맷 호건이 이번 하락은 크립토의 구조 붕괴가 아니라 거시 그리고 레버리지 조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2022년과 같은 그런 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시어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리스크는 즉각적인 위기가 아니라 장기 기술 과제의 수준이며 시장에 실질적 충격을 줄 단계와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CFTC가 연방인가 국가신탁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파생상품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도권 편입과 파생상품 시장 유동성 강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이 암호화폐와 핀테크 기업의 연준 결제망 접근 허용 지급 계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30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허용하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제도권 통합과 인프라 확장이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파이어 차트 상으로 60K의 가장 두텁게 매수 배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60K를 찍고 나서 반등하는 시점에서 빨간색이 가장 급격하게 세 번째로 큰 규모이죠. 그리고 보라색이 그 다음으로 크게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 시점에서 매수세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매수가 매수보다 소폭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가격을 크게 반등시킨 더 중요한 요인은 미국 기관발 움직임인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가 양수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즉 미국 기관발 수요에 의해서 상승세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하방 이탈하면서 일정 부분 음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상으로도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인 70K를 회복을 했습니다. 캡처하는 시점에서는 71K까지 회복을 했는데 주봉 마감을 하면서 일정 부분 가격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촬영 시점 기준으로 70K 상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7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자리의 숫자가 바뀌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평단이 있는 76K와 그리고 22평선과 52평선을 차례로 회복을 해서 골든 크로스까지 나타나는 정황이 포착이 될 때 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RSI 상으로 현재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고요. 그리고 이평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MACD는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약세 강도 자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 이르고요.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결과,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후에 변곡점을 회복해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세 흐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꾸준히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롱님들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